네트워크를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와야 됐다는 내용이 뭐 직접 내가 확인 안 했지만 여기저기 문헌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안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안기부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은 경찰 조직에서 2,500명을 속아냈습니다. 대공 요원들. 또 그다음에는 이 뭡니까, 지금은 기무사지만 그 당시는 보안사 요원을 뭐 한 200명 정도가 또 속아냈다, 이런 자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대공관계 공안검사가 한 40명 정도가 속아졌다. 속아졌다는 게 중요시한 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치하는 인력을 보나마나 충원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난공불락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공산세포 들어가서 정부 끊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나 군사 정부로서 노태우까지 그거 허용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게 교체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김대중 정부는 자기 사람 집어넣지 자기를 위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은 각 아이템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나온 보면 대공 활동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2000년 9.11 사태 때 기억하시죠? 그 국토안보부라는 걸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한개 중앙정부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태핑을 무제한으로 허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반공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테러 관계로 해서 테러 방지법이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최대한으로 그 와야 태핑을 뭐라고 해야 되나, 도청, 도청보다 감청 행위 같은 거를 아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왜 이걸 했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핑계를 뭐라고 나오는 건, 내가 문헌을 보니까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 사회제도에 들어가가지고 이 감청행위라든가 어떤 정보 활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친북, 종북 세력에 대한 부식 방법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간첩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황장엽 선생이 쓴 책을 보면은 5만 명 간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헌을 보니까 3만 명 간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세포를 10명, 그 사람들이 목적은 세포 부식해가지고 뭐 국가 변환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파괴를 한다든지 그걸 갖고 있을 텐데, 세포를 부식할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10명만 부식했다 하더라도 3만 명이 10명만 해도 30만 명이고요. 또 5만 명이 부식을 10명씩만 했다 하더라도 50만 명의 네트워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언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포를 부식한다는 건 어느 특정한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군대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정부에도 뭐 노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부 쪽에는 뭐 법 쪽에는 지난번 김진태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1,800명의 판사 검사가 친북이다. 그걸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나와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그리고 또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그 친한 친지 한 사람의 부장판사 출신 친지를 하나 만났더니 자기 경험이라고 하면서 여기 서울대학 근처에 고시촌이 있잖아요. 고시촌에 접근을 하는 것을 옛날에 알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뭔 접근이냐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너 보니까 똑똑한데 이렇게 이런 데니까 좀 훌륭하다. 돈 10만 원이든지 100만 원 주고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김일성 장학생. 그 김일성 장학생 김일성 이게 싫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또 학원가의 그 학원 선생이라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과거에 뭡니까 정부에서 직장을 갖게 못하게 하니까 출판하고 학원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해직 교사들. 네, 퇴직 교사들, 해직 교사들 뭐 이런 친구. 이 친구들이 그런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는 아마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북 종북 세력의 부식 방법이 첫 번째가 간첩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첩에 대한 동조 세력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동조 세력이 있을 수 있냐면은 아마 이번 데모에도 촛불 집회에도 6만여 명의 제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원됐으리라고 어떤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첩보가 있죠. 네, 아마 틀림없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여기 들어오는 거에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동조 세력이 될 거고요. 또 일본에 있는 조청년이 동조 세력으로 뭐 여기 드나드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옛날에 이걸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내에서는 예산 올 수가 없으니까 무장간첩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장간첩이라는 얘기는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민간단체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보니까 12,360명입니다. 62명인가 그래요. 현재의 전교조 소속되어 있는 노조원의 수가 12,00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이거 전교조를 풀어준 게 문헌을 보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뭡니까? 벌써 20년 가까웠다면은 그 한 사람이 12,000명 한 사람이 100명씩만 포섭을 해서 이 세력화 시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12,000명에 100명이면은 120만 명이 됩니다. 학생들이 다 그 물을 먹었겠지만. 그렇죠. 120만 명이래요. 모두 확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 뭐 20년 이상 된 동안에 뭐 100명만 포섭을 했겠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동조 세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난 무엇에서 느꼈냐면 이번 촛불 집회에도 혁명의 전위가 돼야 되겠다. 구호 같은 거 뭐 완전 빨갱이죠. 이번 촛불 집회.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 조직의 와해를 시키고 활동을 억제하고 통신 감청이나 이런 행위를 줄여버리게 되는 행동. 두 번째가 가진 범위를 축소한 것에서 끝내지 않고 종북 세력을 갖다 부식하는 방법으로 간첩 들어오는 거,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세력을 만드는 거 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게 간단치 않은 세력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근데 또 요전에 신 박사가 줬는지 그 이번 촛불 집회 주동 세력에 대한 걸 보니까 전체 참여 조직이 1,200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중앙 조직으로 하면은 54개로 보더라고요. 그 사실인지 어떤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54개 조직이 참여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죠. 전이 들어가고 전이. 그 다음에 전교조가 들어가고요. 금속노조. 네. 민노총. 전국 대학교 교수 노조. 그 교수 노조. 이런 친구들이 핵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걸 간단하게 뭐 이번 데모로 해서 다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일이 내일 결정이 돼서 그것이 기각이 되든지 각하가 되든지 혹은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제일 처음 전교조를 지금도 사실상 법의 노조입니다. 그렇지. 법의 노조예요, 법의 노조. 그럼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 등록을 해가지고 전교 5,566개 대학,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걸 뭘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정부 운동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이 노무현 때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노무현 때는 최종적으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긴 하지만은 아무런 저항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니까 아주 극렬한 저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극렬한 저항 중에도 지난해 2016년도에 무역 흑자가 236억 불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든가 공산품 생산에 있어서 이 미국 놈들 물품이 다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종속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5 이상의 흑자를 내고 나니까 이런 것을 봐도 운동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만 있으면 그 사건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걸 봤고요. 확대하는 방법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은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18 사태 광주에서 이른바 뭐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보상해준 친구들의 보상가에 또 우리가 이번 천목호 때에 받은 사람들의 보상가액을 보니까요 보통 4억에서 8억 정도까지 받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서 6.25 참전을 포함해가지고 천안함 사태에서 죽은 사람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정치 쟁점을 해갖고 자기 그래 모든 걸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태가 끝나는 거는 다음에 쟁점이 새로 생길 때까지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 다 아시죠? 효순이 미선이 사건서부터. 그 정말 광우병에서도 그런 사태고요. 또 4대강 사업에서도 그런 사태고요. 사실은 4대강 사업도 비록 거기가 오염이 된 것도 사실일 테지만은 앞으로 10년 이후에 갔을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 나라가 돼서 아마 절대적으로 좋은 그 정책이었다는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또 문제는 종교라는 건 사실은 그 정경 분리와 마찬가지로 정교와 정치와 종교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카톨릭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3.1절 날 행사를 보기 전에 제가 춘천에서 일찍 올라와가지고요. 8시에 올라와서 여기 9시 반경에 서울시청을 갔더니 교회 분들이 거기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걸어서 명동 성당을 갔어요. 갔더니 뭡니까 가톨릭 교인들 중에서 거기 김종환이랑 합창문장하던 사람들 와 있던데요. 그 주교들이 뭐 10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빨갛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집회를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들 대부분 또 신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뭡니까 이제 여자 수녀들 전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보니까 뭐
저쪽 저 천목항인가 제주도 항구의 문제에 뭐 강순 주교가 그 제주교구의 주교라는데 그 사람이 주기로 해가지고 제일 앞장섰다고 그래요. 그 종교 쪽에도 기독교는 좀 그런 편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가톨릭은 또 이 종교가 기독교도 같아요. 같은 종교입니까?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절반. 거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거냐? 저는 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이제 종북 세력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활성화된 운동체를 계속해서 이걸 하나의 이제 동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한 사건이 끝나서 완전히 종결되면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져서 이게 계속해서 이 저희 뭡니까 보수 정권 때를 끌고 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본 축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 꼭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좀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친북 활성화, 친북 활동, 종북 활동의 활성화의 목적이 뭘까?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평화통일 전선 전략이 그랬고요. 그것이 구소련에서도 그렇고요. 1917년에 있었던 10월 혁명에서도 그랬고 또 1949년 10월 1일에 끝났던 천안문 앞에서 시작했던 중국 공산국가가 시작되는 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67년인 걸로 기억되는데 월남과 월맹 간에는 국력으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이제 종교가 앞장서서 다 아시는 대로 불교하고 카톨릭이 80%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파리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집는 것을 한 걸 보면은 또 중국에서 지금 얘기를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경우에 22년도에 공산당이 시작됩니다. 북경대학 교수가 처음 시작했는데 난 모택동인 줄 알았더니 모택동이 아니에요. 상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작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국부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력한 공작이 시작됐는데 그 스탈린이 2천만 불 그 책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내가지고 난 황포강이 이 상해에 있어서 상해인 줄 알았더니 광동성 광주에다가 황포군관학교를 만들어서 그 목적은 우리가 이 국부군에 대항하려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군간부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돈을 줬는데 KGB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탈린은 벌써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중국 공산당은 모르고 있는데 다음에 손문희가 이제 병약해지고 죽게 됐는데 이게 오래 못 갈 테니까 다음 2대 총통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KGB 모든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도 두말할 것 없이 장개석이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면은 그 송씨 집안에 대한 삼자매 얘기가 좀 나와요. 송경령이부터 송미령이 장개석이 저 부인 거정 합해서 그걸 스탈린이 쥐고 나가지고 지령이 내려가는데 황포군관학교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군관학교로서 군 간부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학교의 교장을 장개석이로 시켜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타독을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하느냐.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장급 그 처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처장급 그 간부들도 전부 세부로서 공산당원을 심어놔요. 절대 충성해라.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의 그 위협이라는 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다 따라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예측한 대로 KGB를 통해서 스탈린이 예측한 대로 장개석이가 2대 총통으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해가지고 누굽니까? 송효찬이가 아시죠?
그때 국가수반이라고 그랬었죠. 내각 수반이라고. 예, 그때 수반이라고 그랬던 걸로 내각 기억합니다. 수반. 네, 내각 수반. 내각 수반이라는 거. 내각 수반. 이걸 뽑는데 장개석이가 생각해보면 거기에 인표도 들어갑니다. 근데 인표는 이제 그 사양을 하는데 3기생이에요, 졸업생은. 그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장, 그러니까 국방장관이죠. 그러니까 중화민국의 국방부장에 거기 세력 부식해놓은 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한 예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작전 명령을 국부군 쪽에서 하단하게 되면 바로 중공군으로 보내고 또 랜드 리즈 액트라고 해서 미국이 중국 국부군을 살려놓으려고 엄청난 8억 불 정도로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8억 너무 많네. 갖다 놓으면 대포라고 DPOT 어떤 창고에 두는 것처럼 개인 화기 같은 건 한 군데 모아놓고서 쓰지도 않고 개인에게 화기를 지급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지형지물을 보게 되면 작전에 불리한 쪽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와해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이 1949년 10월 1일이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부터 뭐 여기를 뒤집어서 공산화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낮은 단계 고려인 방제 방식을 통해서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면서 교류를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전략이지 했습니다. 장개석을 푹푹 궁궐하게 심어놓은 것이 다 그럼 심어놓은 거예요. 전략적인 이제. 방법으로. 처음부터 그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그런 게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뭐저 인터넷이나 혹은 여기 모바일에 떠다니는 거 보면 뭐 청와대에도 누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군의 작전의 핵심적인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문화도 그 이번에 블랑데시가 딴 거였어요. 과거에 이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자기들 쪽에 중심을 둬가지고 돈을 문화 예산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걸 갖다 까꾸로 뒤집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무슨 세력화가 여기저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 판단으로는 이게 어떻게든 척결이 돼야 될 텐데 척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보 능력이 지금 얼마나 취약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정보 지금 뭐 국정원의 원장이 3사람이 구속이 됐었더라고요. 지금도 들어가 있고 권영에서 3사람이나. 그러니까 민감하게 정보 활동을 아주 억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강력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추가적인 게 좀. 좌경화가 하여튼 모든 각 분야에 지금 뭐 교육계, 종교계, 사법계, 문법 같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변형시키거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저는 제일 기본적인 전략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IT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과거같이 대중매체 아니면은 아무것도 뭐 지식이나 정보나 뉴스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이게 더 지금보다는 더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하는 언론계, 방송, 신문에 대해서 견제 세력으로 민간들이 나설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한 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도 팟캐스팅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영역별로 아마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자기 영역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전교조 문제를 집중해서 한다든가 또 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산돼서 상호전적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이른바 카운터베이링 파워라고 해서 대응 세력을 네. 빨리 키워서 분야별로 공격을 해나가야 되지 이미 않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나는 그걸 이번에 태극기 그 집회를 보면서 네. 이 많은 이 9세대들이 어떻게 여기에 같이